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휴머노이드 산업분석 AI가 몸을 찾고 있습니다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는 생물학적 컴퓨팅으로 인간을 낳았고 이제 인간은 가속 컴퓨팅으로 초지능을 빚고 있으며 동시에 먼 미래에 초지능이 담길 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젠슨왕의 표현에 따르면 대량 생산될 로봇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입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로 로보틱스의 라마2 모먼트가 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이 과거에 영감을 주고 현직에서 일리아 수츠케버와 함께 신경망과 딥러닝을 믿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생물학적 뉴런과 인공뉴런이 비슷하다면 인간의 뇌는 거대한 인공신경망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특정 작업을 1초 이내에 끝낼 수 있다면 인공신경망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단 한 개의 신경망만 이를 해결할 수 있어도 이를 복제하여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신경망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인간이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는 직관적인 모든 일은 인공신경망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개발해온 딥러닝의 핵심 가설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자연계에 있는 스케일링 법칙을 의미합니다. AI 업계에서 스케일링 법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듯이 자연계에도 스케일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X축은 포유류의 몸 크기이고 Y축은 뇌 크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학에서 모든 것이 무작위에 가깝지만 신기하게도 포유류의 몸 크기, 뇌 크기 사이에는 일종의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X축과 Y축은 모두 로그 스케일입니다. 신체의 크기도 10g, 100g, 1000g, 1만 g, 10만 g으로 적용되고 있고 뇌의 크기도 0.1g, 1g, 10g, 100g, 1kg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배 더 많은 신체 질량을 갖게 되면 10배 더 많은 뇌 질량을 갖는 것이 최적이도록 자연계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거대 언어 모델 업계에서 10배 좋아져야 1세대씩 좋아질 거라는 로그식의 스케일링 법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진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그보다 조금 더 짧은 10억 년 동안 존재했죠. 진화의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그러한데요.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동안 존재했고 최초의 도시는 2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산업화는 200년 전에 등장했으며 컴퓨터는 60년 전에 등장했죠. 각 단계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컴퓨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W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AI가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입니다. 지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인간의 뇌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정보, 즉 AI로 따지자면 가중치를 DNA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데이터 보관 방법이죠. DNA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훈련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팅으로 볼 때 효율적이진 않지만 수십억 년에 걸친 규모를 통해서 인간의 진화는 가능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을 진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구 전체가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죠. 지구에는 다양한 유기체가 존재하고 진화를 통해서 지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지구적인 차원에서 돌린 컴퓨팅으로 지구는 일반 지능 AGI를 6번이나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과 코끼리, 원숭이, 까마귀, 돌고래, 문어가 그 예시이죠. AGI를 지구가 6번 발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라는 컴퓨터에서 자신만의 컴퓨터를 만들고 자신만의 지능을 구축하려는 첫 번째 유기체입니다. 초지능을 한 번 발견한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우수한 가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지구가 인간을 발견하는 과정과 인간이 초지능을 발견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신경망과 딥러닝, 스케일링 법칙은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현실인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인 인간의 현실인식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신경과 감각신경이 활성화되며 모든 정보가 뇌에서 전기신호, 비트로 전달됩니다. 뇌의 관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비트로 만들어 케이블로 뇌에다가 꽂아서 연결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뇌에 전달된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 뇌는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본다라고 합니다.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신호를 받아서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만든 것과도 같은 일이죠. 여기서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주체, 즉 내가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시뮬레이션 안에서 갖게 되어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아 수츠케버가 최근에 앞으로의 AI가 자의식을 갖게 될 거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마우스를 만진다고 하더라도 뇌 자체가 마우스를 만지는 구조가 아님을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실과 맞닿은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누군가가 조정하여 손으로 마우스를 잡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당연히 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에서 한 번씩 그것이 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뇌에 있는 월드 시뮬레이터가 고장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현실 속에서는 내가 만든 월드 시뮬레이터 안에 그 누군가가 나임이 한 번도 틀린 적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로봇은 다른 사람이 만든 데이터로 훈련한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가중치에 넣고 추론하는 것과는 반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자넨바는 LMM이 이미 충분한 지능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로봇마다 개별적인 경험, 즉 기억을 갖는 사이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인간도 아기 때에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DNA에 받고 태어나지만 실제로 겪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져서 뜨거워보고 아파보고 하면서 사후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향상되는 과정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와 LMM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훈련받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자신이 만든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영화 메멘토의 단기 기억상실증 남자처럼 몸에 생긴 문신들을 보면서 그때그때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오원과 같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모델들이 자신이 훈련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즉 엄청난 양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질 수 있다면 자의식을 갖고 경험한 기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자의식이 강해짐으로써 한 단계 진화할 수 있고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새로운 종류의 사전학습, 사후학습, 추론의 루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함을 말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시뮬레이터가 현실과 가깝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동과 물리법칙에 대해서 가중치를 갖고 있는 월드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피지컬 AI를 원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땄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력과 마찰, 관성 등 역학을 이해해야 하고 기하학적이고 공간학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죠.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깨지고 찌르면 터지며 뒤집어지기도 하는 월드 모델을 가져야 합니다. 물체의 영속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볼링공으로 핀을 쓰러뜨리고 나면 그 공은 우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뒤에 언저리에 남아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은 현재의 모델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모든 분야이며 이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만들어 오픈소스한 결과입니다. 젠슨왕은 엔비디아 코스모스가 로보틱스를 위한 챗GPT 모먼트이며 이제 피지컬 AI를 민주화하고 모든 개발자가 로보틱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는 모든 기업들이 월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월드 모델 플러스, 각 기업들이 만드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도구로 구성된 플랫폼이죠. 실제 세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물리법칙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일부 이해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코스모스의 월드 모델 자체는 2천만 시간의 분량의 로보틱스 및 주행 데이터를 포함하여 9,000조 개의 토큰으로 학습했습니다. 물리적 AI의 성능은 결국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월드 데이터로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쌓으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활용하여 각 기업들이 개발하기 쉽도록 돕습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으고 테스트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겠지만 사실상 이것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 방대한 양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모델을 훈련하고 나서 평가하는 방법을 하나의 패키지 엔비디아 코스모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코스모스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기업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모아서 미세 조정하여서 새로운 AI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 라마와 같은 모멘트이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당장의 엔비디아가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도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AI 가속기를 통해서 AI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쓰이도록 하는 미션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코스모스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내에 각종 로보틱스 분야의 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네프콘 엔비디아 심화 자료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생성형 AI의 시작은 2022년 말에 챗GPT가 했다면 실제 기업들이 업계에서 느끼기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오픈소스로 풀렸던 메타가 2023년 7월에 공개했던 라마2였습니다. 챗GPT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개발할지, 이것으로 종속되게 될지 방법이 없었던 전세계 기업들이 라마2를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해보면서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됐죠. 이제 휴머노이드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상체와 하체로 나눠볼 수 있고 두뇌와 신체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상체와 하체로 나눠보게 된다면 하체는 상대적으로 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교적 보행 분야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움직여야 한다 등의 조건을 주고
목표를 충족시켰을 때 보상을 주는 식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지만 어디서나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갖는 건 쉽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학습시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상체, 팔과 손가락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와 조건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유도라는 개념처럼 훨씬 더 많은 관절로 무수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로봇이 보고 따라하는 모방학습이 필요합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 연구소 내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이러한 모션 캡처 수트를 착용한 상태로 특정 작업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거나, 팔을 뻗었다가 접거나, 빨래를 개거나, 4680 배터리셀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동작들을 취하죠. 테슬라 옵티머스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책상 위에 실제 물건을 옮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가장 사람다운 데이터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문제는 정교함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본다면 프롬프트로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꺼낸 다음에 컵에 따라줘 라고 했다면 먼저 냉장고, 우유, 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기, 꺼내기, 따르기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각 행동별 움직임에 대해서 모방학습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자면 냉장고를 열 때 최적의 팔과 손의 모양과 힘의 강도, 우유곽을 집을 때 최적의 팔과 손 모양과 힘의 강도, 그리고 컵에 따를 때의 최적의 팔, 손 모양과 우유의 궤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려면 사람에 속해 있는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모로 엔비디아 코스모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휴머노이드의 주요 진영으로 들어와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주요 제조사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까지의 서방진영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은 테슬라, 피규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1X와 뉴라 로보틱스, 생츄어리, 멘티가 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으로는 유니트리와 샤오펑, 로보에라, 퓨리에, 유비테크가 있죠. 특징들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뽑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12월 중순에는 구글 딥마인드가 앱트로닉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던 부분과 12월 말에는 오픈 AI가 피규어와 1X에 투자했던 것을 넘어서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사용면에서 자체 사용을 포함해서 기업 고객이 있는 휴머노이드 기업은 테슬라와 피규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생츄어리, 샤오펑, 유비테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개발 방식은 세 가지의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로봇을 학습시키는 엔비디아 DGX 그루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이 탑재되어서 세상을 보고 느끼는 엔비디아 AGX가 있고, 제슨 토르 같은 것이 칩이죠. 세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기 위한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OVX,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여기서 DGX는 로봇의 두뇌를 가르치는 컴퓨터입니다. 두 번째는 OVX는 로봇을 가르치고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이죠. 로봇이 현 세계에서 좀 더 잘 작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잘 작동하도록 훈련하는 일종의 체육관입니다. 마지막으로 AGX는 로봇이 가동하는 데 필요한 환경 데이터, 경로 계획, 시각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엔비디아 제슨이 들어갑니다. DGX에서 훈련하고 OVX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난 모델이 AGX에서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테슬라로 따지면 코어텍스와 비슷하고 테슬라로 따지면 하드웨어 4, AI5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앞서 있는 휴머노이드는 어딘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피규어 AI가 휴머노이드 중 현재는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는 가장 인체에 가깝도록 설계된 범용 휴머노이드입니다. 인간과 유사한 걸음걸이를 갖고 있고 머리 크기와 질량과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2025년 5,000대에서 10,000대, 2026년 50,000대에서 100,000대, 2027년 500,000대에서 100,000대 가까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은 $20,000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옵티머스의 BOM은 $50,000씩 $60,000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은 액추에이터를 의미하고 파란색들은 전기 시스템이고 몸통에 있는 파란색은 배터리 팩입니다. 오른쪽에는 옵티머스는 총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된 6종의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어떤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진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배터리와 액추에이터를 보시게 되면 옵티머스용 배터리는 2.3kWh입니다. 모델 3와 Y의 배터리가 60에서 80kWh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배터리 입장에서 옵티머스 30대가 모델 3 한 대와 같습니다. 옵티머스 1억 대는 모델 3 333만 대의 규모란 의미입니다. 액추에이터에 쓰이는
액추에이터는 옵티머스에 사용된 6가지의 액추에이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는 회전형 로터리 액추에이터이고 3가지는 선형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별로 자세한 내용은 휴머노이드 산업 분석 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자면 모건 스탠리가 꼽은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죠. 휴머노이드를 사용 및 테스팅하고 있는 곳, 휴머노이드와 AI 공급사, 휴머노이드에 투자한 기업들, 휴머노이드를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섹션별로 구분했습니다. 아까는 상체와 하체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에는 두뇌와 신체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최종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로봇의 뇌 기능을 함으로써 훨씬 더 다양한 일들에 인간을 물리적으로 대체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LMM과 월드 모델 혹은 월드 시뮬레이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스럽게 만들어야 가장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됐고, 학습을 위해서도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신체로 가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전동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됩니다. 특징들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전동식은 모터가 휴머노이드의 관절과 움직임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제어의 정밀도가 높고 응답 시간도 짧으며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움직임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단점으로는 전력 소비와 토크 제한이 이슈입니다. 유압식은 액체 압축 펌프로 고압의 액체를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중량이 더 큰 것을 다루거나 특수 용도에 쓰이고 있죠.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가 쓰입니다. 단점은 설계가 복잡하고 유지 보수도 복잡하다는 것이며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동식에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독보적이었고 유압식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처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군에서 미군 보병을 지원하는 로봇이 목표였기 때문에 유압식이었습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전동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동식 휴머노이드로 획일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에서는 액추에이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핵심이죠. 액추에이터가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따라서 로봇의 자유도는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의 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전형 관절과 로터리 액추에이터와 선형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직선형 관절,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는 대략 16개에서 60개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핵심인 액추에이터는 센서와 모터, 나사, 감속기, 인코더, 베어링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비용이 $50,000에서 $60,0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센서가 37%를 구성하고 있고 모터가 20%, 나사가 20%, 감속기 13%, 인코더가 4%, 베어링이 1%, 배터리가 0.5% 정도입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잘 될 때 부각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은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센서와 모터, 나사, 감속기 순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구성요소별 특징은 휴머노이드 산업 분석 원글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오픈 AI 내부자들이 재귀 개선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타임 컴퓨팅이 AGI와 초지능으로 가는 황금 열쇠였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현재 블랙홀 관련 팩트체크와 그리고 2025년과 26년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CPO에 대해서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블랙홀과 루빈의 공급망 체크를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흐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죠. 세 번째 자료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입니다. 2024년 6월에 말했던 레오폴드 아센브레너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첫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의 의미 그리고 초지능으로 향하는 티켓 값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메딕스의 최근의 펀더멘탈을 점검한 자료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살펴보는 트랜스메딕스 분석 자료였는데요. 스콜피온 공매도 보고서가 말한 쟁점들과 JPM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던 2025년의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논란은 딥시크의 훈련 비용에 대한 진실입니다. 딥시크의 주장은 GPT-4급의 성능의 오픈소스 모델을 훈련하는데 6밀리언 정도도 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24년 11월에 이것이 아님을 말씀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겸 정리해봤습니다. 딥시크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본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